미국 워싱턴 전략통상국의 핵심 브리핑룸.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승리를 외치던 한 남자는 2주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미국 외교의 차세대 에이스였고 한국은 그의 보고서에서 종속된 공급국으로 분류됐었죠. 하지만 지금 그 남자의 노트북엔 이렇게 적힌 새 보고서가 저장돼 있습니다. 한국 극지 전략의 설계자. 그는 충격과 경외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착각한 그 순간 그들은 이미 다음 전장을 완성하고 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루이스입니다. 워싱턴 전략통상국에서 일한 지 벌써 8년이 됐습니다. 38, 젊다고 하기엔 경력이 있고 노련하다고 하기엔 아직 열정이 남아있는 나이죠. 이번 2025년 7월 관세 협상은 제게도 아주 특별한 무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나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 재편. 이 협상은 저의 커리어를 결정지을 기회이자 시험대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밀어붙이기만 하면 끝나는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과거에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움직였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타협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키운 나라야. 지금까지 그늘 아래 있었으니 이제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그 말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나오자 실무진 사이에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익숙한 공기이기도 했죠. 한국은 중국도 일본도 아니니까.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고 보복도 안 하고 결국은 현실적인 선택을 한다는 게 우리가 가진 전제였어요. 그래서 이번 협상 요구는 거의 총공세에 가까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제외, 인플레이션 감축법 연계안, 철강 보복관세 강화, 미국 내 반도체 투자 수익의 90% 귀속 요구, 농산물 시장 개방과 국방비 분담금 추가 증액까지 말 그대로 한 나라에 부과할 수 있는 모든 리스트를 다 꺼낸 상황이었습니다. 협상장에 들어가던 날 아침,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한 건 하는 거냐? 그 질문에 저는 대답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이깁니다. 한국은 버텨봐야 며칠 못 갑니다. 제 손은 주머니 속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이라기보다 기대감이었습니다. 이번 협상만 잘 풀리면 나도 백악관 실무 파견 가능하겠지. 협상은 예상보다 더 순조로웠습니다. 처음엔 반발하던 한국 대표단도 결국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원하는 걸 대부분 얻었고 마무리될 무렵엔 속으로 승리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며 동료가 제 어깨를 두드렸죠. 이번엔 제대로 해냈어, 마이크. 너 진짜 올라가겠다. 저도 웃었어요. 모처럼 가슴이 뜨거웠고 몇 년 만에 속이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대표단의 표정이 계속 걸렸습니다. 패배자의 낙담, 분노,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뭐랄까, 마치 준비된 시나리오였다는 듯한 침착함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에서 느껴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커피를 들이켜며 메모장을 열었죠.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나? 하지만 아무리 봐도 협상 자체는 성공이었습니다. 며칠 뒤 유럽에서 열린 글로벌 해상전략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의무 출장이었죠. 솔직히 북극 항로 같은 건 제 관심 밖이었어요. 얼음이 녹으면 뭐 어쩌라고. 그건 러시아나 캐나다 같은 나라가 걱정해야 할 문제잖아요. 그런데 회의장 첫 슬라이드에 뜬 장면을 보고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2040 북극 항로 시뮬레이션 런던에서 부산. 제 옆에 있던 독일 대표도 당황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부산이 북극 항로의 종착지라니 이건 좀 과장 아닌가요? 잠시 후 발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극 항로가 본격 개통된다면 그 동쪽 끝에서 전 세계 화물이 통과하게 될 관문은 한국입니다. 한국은 그 가능성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철저히 대비한 나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회의장을 나서는 순간까지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 참 그런 거 잘하잖아요. 디자인 깔끔하고 발표 화려하고 데이터 쏟아붓는 거. 하지만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벨기에 로테르담 항만청에서 주최한 비공개 전략 브리핑에 참석하게 됐어요.
조선 4.0과 북극항로 물류재편 핵심 국가 분석. 그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았죠. 국가 분석 대상국은 단 두 곳. 중국 그리고 한국. 중국은 당연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고 북극항로 남단에 큰 항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스크린에 부산 북항 재개발 구역이라는 위성사진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설명문이 떴습니다. 2050년 북극항로 운항량 40% 수용 목표. 동부가 최초 4세대 AI 자율화물 플랫폼. LNG 쇄빙선 전용 도크 완공 예정 2027.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따로 발표자를 붙잡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북극항로에 올인한 이유가 뭡니까? 그는 대답했어요. 한국은 지금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아요. 지정학적으로 막다른 반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출구를 찾아야 하거든요. 북극항로는 그들에겐 생존의 경로입니다.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북극항로 한국으로 검색하자 수백 건의 한글 논문과 실험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것들이었죠. 쇄빙연구선 아라오노, 북극협의회 옵서버 국가 등록, 러시아와의 항로 실증 항해, 한국 해운사와 핀란드 조선업체의 공동개발까지. 알고 보니 그들은 이미 10년 이상 준비해온 거였어요. 그걸 깨닫자 식은땀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보고 있었던 거지?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크, 한국 관련 북극 전략 보고서 있나? 내일까지 요약 하나 올려줘야 할 것 같아. 청문회 자료 들어간대. 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겨우. 이미 그들은 다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종이에 줄 그으며 전략 짜는 중이고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불과 지난주까지 협상장에서 그들을 다룰 수 있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그들에게 뒤쫓기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전투에서는 우리가 이겼는지 몰라도 진짜 전쟁의 전선은 이미 바다 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북극항로 관련 보고서를 준비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전 세계 물류 흐름을 재점검하게 됐습니다. 제가 뽑은 항로 비교표에는 세 가지 항로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수에즈 운하 항로 유럽 동아시아 약 22,000km, 파나마 운하 경유 태평양 항로 약 23,000km, 북극 항로 런던 부산 약 11,000km.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어요. 무려 50% 가까이 줄어든 거리라니. 소요 시간 역시 기존 대비 15일에서 20일 단축. 연료비 절감, 보험료 감소, 기상 리스크 감소까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동북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사계절 운항 가능한 결빙제로 항만 한국 부산항. 진짜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아는 한국은 기껏해야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중간 공급국 정도였거든요. 그저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 질서 안에서 열심히 따르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나라. 우리가 큰 소리치면 결국 다 받아들이고 항상 동맹이라는 단어를 앞세우며 줄을 맞추는 쪽이었죠.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있었어요. 경유지가 아니라 세계 물류의 기점이요. 도저히 믿기지 않아 직접 로테르담 항만청 고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왜 부산입니까? 상하이도 있고 요코하마도 있는데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국은 정치 리스크가 큽니다. 일본은 지형이 돌아가 있고 부산은 북극 항로에서 가장 짧은 선을 그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게다가 항만 자동화 수준도 세계 최고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뭔가 묘하게 억울해졌습니다. 아니, 이런 건 왜 이제야 알게 되는 거지? 왜 우리 정보국은 이런 걸 보고하지 않았지? 질투 같은 감정도 들었어요. 미국은 세계 1위 경제대국이고 기술과 해군력, 정보망도 압도적인데 왜 우리는 이걸 예측하지 못했던 걸까요? 더 찾아보니 부산항은 단순한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세계 2위 환적항이었고 연간 물동량 2,500만 TEU, 그중 절반 이상이 제3국 경유 물량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전 세계가 이미 한국을 거쳐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걸 아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그냥 운 좋게 북극 항로가 열려서 기회를 얻은 게 아니었어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항만, 물류,
해운을 전략 자산으로 다뤄온 나라였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이 북극 항로 전용 쇠빙 LNG 선박을 90% 이상 독점 수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결국 이 항로가 상시화되면 세계 무역의 절반이 한국을 지나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북극이 녹았기 때문에 생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미 이 구조를 예견했고 집요하게 그 중심 자리를 준비해온 겁니다. 미국이 세운 세계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축이 지금 새로 짜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한때 조선 기술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처음 맡은 과제가 바로 미국의 전략적 기술 이전 사례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게 한국에 대한 조선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냉전 시절 미국은 아시아의 해양 봉쇄선을 설계하기 위해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의 해군 지원 및 선박 설계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워싱턴 외교대학원에서 국제협력 수업 과제로 미국의 전략적 기술 이전 성공 사례를 다룰 때였죠.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었고 저는 과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좋은 복사자다. 미국 우산 아래서 자란 다루기 쉬운 전략 파트너. 독자적 판단보다는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면 그대로 따라오는 나라. 그게 제 안에 박혀있던 한국의 이미지였습니다. 그 말에 지금 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기술을 조립하는 나라일 뿐이라고요. 로테르담 전략 브리핑 이후 항공편을 변경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들의 복사 기술이 진짜 그렇게 대단한 건지 아니면 그냥 마케팅과 국제사회가 만들어낸 환상인지.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늘 북적대고 시끄러운 미국 공항과는 달랐어요. 사람이 많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고 입국 심사도 놀라울 만큼 빠르고 정돈돼 있었죠.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동선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첫 인상부터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나라가 언제 이렇게 조용하고 빨라졌죠? 짐을 찾고 곧장 경남 거제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세계 최대 조선소들이 모여있는 말 그대로 강철의 도시라고 합니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전 세계 쇠빙선과 LNG 운반선, 심지어 자율운항 테스트 선박까지 전부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죠. 현장에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막혔어요. 이건 조선소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금속 덩어리들이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정밀하게 연결돼 있었고 각 부서와 기계, 인력들이 마치 알고리즘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진짜 충격은 그게 아니었어요. 기술자가 제게 보여준 건 북극 항로용 자율운항 시스템이었습니다. 위성 GPS 기반 정밀항에 AI 항로 인식, 3중 선체 설계, 극저온 연료 컨트롤 기술까지 그 모든 시스템이 메이드 인 코리아. 그 기술들 중 일부는 원래 미국에서 기원한 것들이었고 몇몇은 제가 과거 인수합병 자료에서 보고 익혔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기술이 한국에서 진화된 형태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요. 기술자는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것도 있고 유럽과 협력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다시 설계했어요. 해체하고 다시 짜야 이 환경에서 버틸 수 있거든요. 그 말이 제 귓가에 멍하게 울렸습니다. 다시 짠다, 해체하고 다시 짠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느새 제 안에서 새로운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자부심도 아니고 자책도 아니고 그건 경외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된 GPS와 통신 기반을 한국이 재구성해 자율운항에 최적화했고 유럽에서 배운 쇠빙 기술을 더 작고 빠르고 싸게 만드는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일본에서 배운 생산 공정을 완전 자동화로 재정비에 시간 단축에 성공했습니다. 그건 복사가 아닙니다. 진화였고 창조였죠. 돌아오는 길, 거제 조선소 밖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팔아넘긴 기술, 지금은 그들이 그걸로 세계를 때리고 있었다. 우린 얼음이 녹는 게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거제 조선소의 한 책임자가 제게 한 말입니다. 우리도 해마다 북극 해빙 뉴스를 보며 위기 보고서를 써왔죠.
북극곰이 살 곳을 잃는다고,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전 세계 도시들이 잠길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한국은 그 지구적 재앙을 해상 전략 지도를 다시 그리는 기회로 바꿔버린 겁니다. 서울로 돌아와. 외교부 북극 담당 국장의 인터뷰 녹취록을 읽었습니다. 정확한 워딩이 기억나요. 한국은 지리적으로 폐쇄된 반도 국가입니다. 바다 밖에 나갈 수 없고 육상으로는 북쪽이 막혀 있죠. 그래서 바다 위의 기회를 반드시 먼저 발견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서울대 극지과학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솔직히 연구기관이라는 말에 딱딱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예상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내부는 전방위 전략사무소에 가까웠어요. AI 기상 예측, 해빙 예측 시뮬레이션, 해상 온도 분포도, 자원 매장 추정치 분석까지. 지금 보고 계신 건 북극항로 2030년도 실시간 해빙 예측 데이터입니다. 담당 연구원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그 화면엔 해마다 점점 줄어드는 북극해 얼음이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시뻘겋게 깔려 있었어요. 2027년쯤이면 여름엔 쇠빙선 없이 상업 운항이 가능해질 겁니다. 한국은 그 시점을 정확히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로 기후 위기조차 전략적으로 흡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문득 제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지형은 국운을 결정짓는다. 바다를 가진 자가 역사를 바꾼다. 북극해가 열리면 세계 무역 흐름은 어떻게 변할까요? 런던에서 상하이까지 22,000km. 북극 항로는 그 거리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러시아 북부를 타고 올라와 북극을 가로질러 부산으로 직행. 태풍도 없고 해적도 없고 중동 리스크도 없습니다. 수에즈나 파나마 같은 병목 지점을 거치지 않아도 되니까 전 세계 물류 비용이 수십 % 줄어들죠. 게다가 이 항로는 기후로만 열리는 게 아니라 기술로도 열리는 구조예요. 한국의 아라오노라는 쇠빙선을 이미 10년 넘게 운용 중이고 극지 항로용 특수 선박을 단독 건조 가능한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북극 항로를 러시아 중국 견제 전략으로만 다뤄왔는데 그 사이 한국은 북극협의회 옵서버가 되어 있었고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와 북극 공동 연구를 해오고 있었고 2025년부터는 북극 과학기지를 착공할 계획까지 세워놨더군요. 대체 이 나라는 언제 이런 준비를 다 한 거야? 솔직히 질투가 났습니다. 왜 미국은 이렇게까지 민첩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 정보기관, 외교국, 산업부는 한국이 이 정도로 진화했다는 걸 감지하지 못했을까? 미국은 늘 세계를 지배해왔습니다. 질서를 만들고 규칙을 세우고 기준을 정했죠. 그런데 지금 북극이라는 무주공산의 새로운 질서에서 한국이 설계자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고등학생 시절 교과서에서 한국 전쟁 관련 챕터를 읽었을 때 말이에요. 미국이 도와준 나라, 피난민의 땅, 전쟁으로 초토화된 반도. 한국 전쟁 이후 재건 자금, 월남전 파병 대가로 받은 군사경제 지원, 포드와 GM의 기술 이전, 심지어 조선소 설계 매뉴얼까지. 우리가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존재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들어가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을 때는 한국을 흔히 미국의 전략적 성공 사례라고 부르곤 했죠. 그게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 외교센터에서 열린 비공개 북극 협력 간담회에 앉아있는 제 손엔 한국이 북극 프로젝트를 주도한 다자 협력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북극과학, 물류, 안보를 잇는 한국형 협력 모델. 공동 발행 한국 외교부, 핀란드 외교부, 캐나다 극지연구소.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등장하는 구체적인 예측 모델, 북극 회랑별 자원 매장량, AI 기반 해빙 예측, 러시아, 핀란드, 노르웨이 항만 연계성 분석. 그중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북극 자원 탐사와 해상 경로 개발에 있어 한국은 기술 파트너가 아닌 전략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는 구절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준 기술, 우리가 설계해준 경제체계, 우리가 만들어준 동맹 질서.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걸 바탕으로 한국이 새 시대를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영역에서요.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을 배워가는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협상에서 밀리면 안절부절, 전략이 부족하면 미국 눈치를 보는 그런 후발 추격자 정도로 봤던 거죠. 하지만 이젠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지금 자기만의 질서를 만들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중이었어요. 그걸 실감한 건 서울 외교부에서 있었던 북극 정책 간담회 자리였습니다. 저는 참관인 자격으로 앉아 있었고 한국 측 실무자가 북극 자원 항로 협력에 대해 발표하고 있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극은 공동 번영의 공간이며 한국은 그 지속 가능한 질서의 설계자가 되려 합니다. 지속 가능한 질서의 설계자가 되려 한다. 그건 미국에게 있어 굉장히 불편한 문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계자는 우리였으니까요. 우리는 늘 한국을 가르쳐왔죠. 경제, 안보, 외교, 기술, 다 우리가 준 것들이니까요. 얼마 전까지도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믿었습니다. 워싱턴 브리핑룸에서는 이번 협상을 두고 상당한 외교적 승리라고 발표했어요. 언론도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 근처 와인바에서 혼자 조용히 축배를 들었죠. 드디어 해냈다. 만족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때 내뱉었던 자화자찬이 제 귀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린 정말 이긴 거였나? 기내에서 다시 열어본 그날 회의 사진 속 한국 대표단의 표정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침착했고 조용했고 아무런 동요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도 명확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당장의 승리를 내줬고 그 대가로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벌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한국은 북극 항로라는 새로운 게임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이미 만들어진 판에 우리보다 먼저 뛰어들어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더 치욕적인 건 우리는 그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제 조선소에서 쇠빙선을 개발하고 부산항에 북극 전용 도크를 짓고 러시아 핀란드와 공동항로 시범 운항을 할 동안 우리는 그걸 연례 보도자료 정도로만 취급했을까요?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오를 겁니다. 더 짧은 거리, 더 빠른 속도, 더 효율적인 비용. 게다가 이미 그 항로에 맞는 배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한국뿐입니다. 선박을 설계하고 운항 데이터를 분석하고 심지어 보험사들과 손잡고 극지 물류 패키지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대통령실 자문 요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근 북극항로 관련 아시아 전략 보고서 요청건. NSC 회의 보고 전용 긴급. 이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국가안보회의의 안건으로 한국이 다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극항로라는 미래 경로의 중심 국가로서 그 이름이 거론되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쓰기 전 저는 잠시 머리를 식힐 겸 국방부 옆에 있는 스타벅스로 향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빈 문서를 열고 제목을 적었죠. 한국 극지 전략의 설계자.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작성해온 보고서 제목과 너무 달랐거든요. 한국 미중 전략 균형자. 한국의 기술 종속 위험도 분석. 한미 FTA 하위 조항 통제 방안. 보고서 첫 문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참고해야 할 전략 모델을 보유한 국가다. 그 문장을 적는데 10분쯤 걸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받아들였다고 해도 직접 그런 문장을 쓰는 건 또 다른 문제였거든요. 북극항로 전략에 있어 한국이 갖춘 것들을 하나씩 써내려갔습니다. 세계 유일의 쇠빙선 실증항의 선사 보유. 북극협의회 옵서버국으로서 정기 연구 참여. 북극항로 전용 항만 개발. 부산 북항 스마트 도크 2027년 완공. 자율운항, LNG, 극지 특수선 세계 1위 수주량. 핀란드, 러시아, 노르웨이와 북극 공동운항 노선 실증 완료. 캐나다 북극항 자원 공유 프로젝트 참여 예정.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북극항로 상용화 이후 한국은 물류 허브를 넘어 세계 경제의 동맥 설계자로 부상할 것이다. 한때 한국은 우리가 만든 틀 속에서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성공한 이유는 우리의 전략 덕분이고 그들이 강해진 건 우리의 틀 안에서 잘 따라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북극의 얼음 위에서 그리고 부산의 항구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한국은 지침을 해체했고 분석했고 다시 만들었으며 결국엔 그들만의 기준을 세우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착각했던 그 순간 그들은 이미 다음 전장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전장을 누볐던 미국의 전략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이라크, 아프간, 유럽 최전선까지. 수십 년 동안 그는 전쟁을 계산했고 누가 이기고 누가 질지를 지도 위 숫자만으로 설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딱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를 무릎 꿇린 건 미사일도 군대도 외교 문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나라는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브라이언 맥닐. 전직 미 해병대 대령이자 현재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전략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을 다녔고 중동 내전, 유럽 국경 충돌, 미 본토 방어 시뮬레이션까지 경험했어요. 2024년 봄 국방대학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했어요.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서울의 밤은 조용했고 내 온사인이 흐드러진 거리에는 사람들이 삼겹살에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호텔 조식 식당에서 처음 그 일을 접했죠. 뉴스 자막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숟가락을 들고 멈췄습니다. 이건 전시작전에서 통보받던 방식과 똑같았어요. 미사일 발사, 발사 시각, 예상 낙하 지점. 하지만 놀라운 건 뉴스가 아니었죠. 주변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놀라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국물에 밥을 비볐고 어떤 직장인은 휴대폰으로 날씨를 확인하며 커피를 마셨죠. 처음엔 무감각이라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긴장에 너무 익숙해져서 감정이 마비된 사람들일 거라고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호텔 프런트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미사일이 발사됐는데 대피 매뉴얼 같은 건 없나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서울엔 민방위 대피소가 수천 개 있고 이 호텔도 지하에 방공 설비가 있어요. 모의 훈련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혹시나 상황이 커지면 시에서 즉시 경보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그때까진 일상 유지가 원칙이에요. 전직 군인으로서 압니다. 이런 태도는 교육 없이는 나올 수 없어요. 이건 훈련된 평정이었고 반복된 시뮬레이션의 산물이었죠. 제가 미 국방부에서 근무할 당시 미국은 미사일 경보가 울리면 회피 또는 전면 대응이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정보 확인, 대피 판단, 상황 유지만큼은 지켜낸다. 그날 오후엔 실제로 시민들과 함께 지하철을 탔어요. 누군가 이어폰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한 남성은 뉴스 대신 주식 시세를 보고 있었죠. 그리고 또다시 자막이 떴습니다. 북한, 추가 미사일 한 발 발사 확인. 그 순간 주변의 누구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당연한 듯 일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이 나라는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기로 결정한 나라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결정은 단지 정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민 교육, 도시 설계, 국가 시스템, 군사 전략 모든 것이 맞물려 만든 의도적인 침착함이었습니다. 전쟁에 대처하는 방식은 총을 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저는 서울 시민의 아무 일 없다는 듯한 움직임에서 배웠어요. 서울 시민들이 미사일에도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본 후 저는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혔어요. 대체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태어난 걸까? 감정을 숨기는 민족성인가? 아니면 정보가 통제되는 건가? 하지만 그 어떤 가설도 곧 무너졌죠. 며칠 뒤 저는 국방대학교 교수의 안내로 경기도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단순한 견학일 줄 알았죠. 미국에서는 민방위나 주방위군 훈련도 형식적이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훈련장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단박에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긴장감과 질서.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수백 명의 민간인 복장의 남성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군인이었습니다. 줄 맞춰 이동하고
정해진 위치에서 정숙하며 장비를 정비하는 손길이 매우 능숙했죠. 심지어 교관이 지시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모습. 전 이걸 신체가 기억하는 병역 경험이라 부릅니다. 저분들 다 현역이었던 겁니까? 제가 묻자 한국 장교는 웃으며 말했어요. 예비군입니다. 병역을 마친 후 매년 몇 차례씩 실전 훈련을 받죠. 40살까지 의무예요. 40세까지. 군 복무의 연장이 실질적으로 계속된다는 뜻이었어요. 병역 의무를 마친 후에도 계속 사격 훈련을 받고 동원 체계에 포함된다는 것. 이건 미국의 주방위군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었죠. 훈련장 한쪽에서는 모의 사격이 진행 중이었어요. 헬멧을 쓴 30대 남성이 M16을 들고 사로에 들어섰고 표적지를 향해 정확히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제가 놀란 건 그 다음이었어요. 대상 제거 완료. 다음 사수 준비. 마치 특수부대처럼 절제된 언어와 움직임. 그리고 그 사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대형 병원의 내과 과장, 또 어떤 이는 택시 기사였어요. 군복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있을 뿐 그들은 여전히 현역이었습니다. 한 중년 예비군은 훈련 중간 휴식 시간에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미국에서 오셨군요. 우리나라가 어때 보입니까? 당황한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모두 군인 같아요. 그러자 그는 깊은 눈빛으로 말했죠.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자식을 지키는 아버지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묵직하게 꽂혔어요. 이들에게 군사훈련은 직업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의무였던 겁니다. 이 장면을 본 순간 미국의 전략학 교재를 떠올렸어요. 군대는 시민과 분리된 집단이 아닌 사회의 연속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건 이상론일 뿐 실제로 그런 사회는 찾기 힘들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걸 현실로 구현해낸 몇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훈련장 벽면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전쟁을 겪은 자다. 잊지 마라. 이 사람들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군인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한 번씩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수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 나라는 전쟁에 대비하는 법을 입으로 말하지 않았고 훈련장에 군복만 있는 게 아니었죠. 길거리에도 사무실에도 학교에도 언제든 전투 모드로 돌아갈 수 있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라를 지킨다는 말을 거창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저 매년 주어진 훈련을 받으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나가는 건 당연하다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품고 있었죠. 그건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날 훈련장 철문을 나서는 제 가슴 속에 한 문장이 새겨졌어요. 이 나라는 군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가 군대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나온 그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국민이 군대라는 말, 그건 단지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나라는 전 국민이 전쟁에 익숙한 민간 전투요원처럼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또 하나의 충격을 맞이하게 됐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 사실 이런 전시가 형식적이라고 생각해왔어요. 각국의 무기를 전시하고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 보통은 미국,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무대를 장악하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가장 큰 전시관 한가운데 K방산관이라는 이름이 붙은 한국 방산 기업 전시장이 있었어요. 그 앞에는 유럽 군복을 입은 장교들, 중동에서 온 왕실 경호요원, 동남아시아 정부 고위급 관계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은 늘 무기를 미국에서 사오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세계 각국에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현무 탄도미사일, KF-21 전투기를 직접 보게 되었어요. 참모총장급군 관계자들이 한국 엔지니어의 설명을 경청하는 모습은 그저 놀라웠습니다. K9 자주포의 사거리는 40km,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자주포였고 노르웨이, 호주, 폴란드, 핀란드가 이미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군요. 현무 미사일은 탄두 중량 2톤에 달하는 괴물 같은 무기였고 한국은 이걸 전술핵 없는 핵대체 전력이라고 설명했어요. KF-21 보라매는 아직 개발 중이지만 기체 디자인,
스텔스 능력, 무장 시스템을 보니 F-16과 유로파이터 사이 어딘가에 완성도를 지닌 기종이었습니다. 한 전시 부스에서는 젊은 엔지니어가 열정적으로 무인 전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무인 감시 정찰 드론은 북한 지역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타격 드론으로 즉시 전환돼 선제 방어가 가능해요. 그의 말에 주변의 외국 관계자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더 놀란 건 설명을 하는 한국 기술자들의 말투였어요. 우린 아직 완성형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방식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겸손함과 동시에 강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감탄을 넘어서 머쓱함을 느꼈어요. 이런 무기를 만든 나라에 대해 한때 방어력 취약국, 미국의 보호를 받는 국가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독자적인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무기 시스템을 공급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1950년대 전쟁의 폐허에서 이제는 세계 분쟁지대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사야만 했던 나라가 파는 나라가 된 것이죠. 전시 부스 한쪽엔 우크라이나, 중동, 인도, 파키스탄 국경에서의 K무기 활용 사례가 영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제 교전 지역에서 한국 무기가 적의 진격을 막는 장면. K9 포신이 불을 뿜고 천무가 하늘로 12발의 로켓을 동시에 발사하며 방어선을 유지하는 영상이었어요. 제가 예전 이라크에서 경험했던 포격전과 너무 닮아 있어서 정말 한동안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런 걸 한국이 한다고. 제 인식 속 한국은 여전히 6.25. 전쟁 당시 미국의 도움을 받던 그 나라에 머물러 있었던 거였죠. 한국은 이제 수입국이 아닙니다. 옆에서 안내하던 방산업체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린 우리가 직접 만든 무기로 우리가 설계한 전쟁을 억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의 말은 자랑이 아니라 보고였습니다. 전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전시장 한복판에서 멈춰 섰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을 막기 위해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전쟁을 멈추게 만들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그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한 가장 논리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공격받지 않기 위해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기술.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엔 미국 전략사령부에서 들었던 오래된 문장이 맴돌았어요. 무기는 침묵의 외교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땐 기술이 말을 대신한다. 그리고 지금 그 말을 가장 잘 실행하는 나라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전시회 이후 한국 무기 기술력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기계의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군대의 힘은 사람에서 나온다고 믿었던 저는 기술력과는 별개로 과연 한국 군인들의 실전 태세는 어떨까 그게 궁금했죠. 며칠 뒤 마침 한미연합훈련 참관 기회가 주어졌어요. 경북 포항 인근 해안에서 진행된 훈련이었죠. 미 해병대 소속 전략참모 자격으로 저는 한국 해병대 1사단과 함께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느낀 건 긴장감이었어요. 형식적인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눈빛부터가 달랐죠. 여느 평화 시기 군사훈련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물속을 박차고 올라오는 상륙 장갑차, 탄약을 나르는 후방 수송팀, 주어진 시간 안에 목표 고지를 확보하려는 돌격대. 지휘관들은 말없이 손짓으로 명령을 내리고 병사들은 딱 정해진 템포로 움직였어요. 명령이 아니라 훈련된 반사행동이었죠. 한 소대가 해안 절벽을 오르는 동안 옆에 있던 한국 해병대 장교에게 물었어요. 이 훈련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매달 합니다. 하지만 환경을 계속 바꿔요. 밤에도 하고 비 올 때도 하고 겨울에도. 적은 날씨를 선택하지 않으니까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참관한 미 해병대 중령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 친구들은 실전에서도 저렇게 움직일 겁니다. 웃으며 되물었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나? 그가 말했어요. 훈련을 훈련처럼 안 하잖아요. 지금 저 눈빛은 싸우겠다는 눈빛입니다. 실전처럼 훈련하고 훈련처럼 살아가는 군대. 제가 해병대 복무 시절 늘 꿈꿨던 모습이 지금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야전 숙소에서 있었던 작은 일이었어요. 훈련 중 부상을 당한 한국 병사 한 명이 자기 무릎을 붕대로 감고 다시 복귀하려 했습니다. 제가 그 정도 부상땐 훈련 빠져도 된다고 하자 그 병사는 담담히 말했어요. 전시라면 이 정도는 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는 다시 소총을 들고 뛰어갔죠.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상관의 지시를 기다리기보다 자발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였습니다. 우리 미군 병사들이 쉬는 시간에 농담을 주고받을 때도 한국 해병들은 다음 작전을 미리 점검하고 있었어요. 한 선임 병사는 쉬는 시간에 지도를 펼쳐놓고 소대원들에게 지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능선을 넘어갈 때 적이 매복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는 여기서 분산해서 움직이자. 그의 설명을 듣는 병사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이건 훈련이 아니라 그들에겐 실전 준비였던 겁니다. 다음 날 미군 부대 간부들과 함께 간단한 평가 브리핑이 있었어요. 한 미군 장교가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 나면 우리가 한국군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한국군이 우리 지켜줄 것 같아. 그 말에 모두가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진심이 있었어요. 한국군은 이미 보호받는 동맹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전우. 어쩌면 우리보다 한 발 더 앞에서 싸우는 형제가 돼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한미연합작전 계획상 한국군은 미군보다 앞에서 싸우도록 배치돼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한국군은 전방 선봉이에요. 미군은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겉으론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한국군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략가이기 전에 군인이었어요. 전쟁에서 진짜 강한 군대는 총알이 많은 부대가 아니라 물러서지 않겠다는 눈빛을 지닌 군대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날 그 눈빛을 한국군 병사들에게서 보았어요. 가장 극적인 장면은 마지막 훈련평가 회의 때였습니다. 미군 사령관이 한국군 지휘관에게 고개를 숙이며 악수하며 말했어요. 이번 훈련 우리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존경. 전장에서 그것만큼 값진 단어는 없습니다. 훈련장을 나선 후에도 제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한국군의 눈빛, 자세, 실전 감각. 그 모든 게 말로만 듣던 준비된 군대의 실체였죠. 하지만 군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전쟁은 결국 도시에서 벌어집니다. 며칠 후 서울시 재난안전센터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심 내 재난 대응 시스템과 민방위 체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죠. 저는 당연히 자연재해 대응 중심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처음 브리핑에서 들은 말이 이거였습니다. 서울은 전시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전시라니요? 여긴 도심 한복판이었고 빌딩 숲과 카페, 고층 아파트가 가득한 곳인데 말이죠. 하지만 곧 이어진 설명은 제 전략 가적 상식을 박살냈습니다. 서울에는 3,800개 이상의 공공, 민간 지하 대피소가 등록돼 있었고 지하철역 대부분이 방공호 겸용으로 설계돼 있었으며 대형 마트와 백화점, 학교, 시청, 고층 건물 지하 등 다수의 공간이 유사시 자동 개방 대피소로 전환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담당자는 벽면에 거대 스크린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 스크린은 서울시 전역의 실시간 상황을 보여줍니다. 현재 각 대피소의 수용 가능 인원, 비상물자, 보유량, 제독시설 작동 여부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해요. 스크린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도시도 이 정도 수준의 실시간 대피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시민재난 문자 시스템이었습니다. 국가가 판단하면 수초 안에 특정 지역 주민 수백만 명에게 위치 기반 실시간 경고 문자를 보내 대피 유도 및 경로 안내까지 가능하다는 사실. 이건 제가 미 본토에서 보던 것보다 한 세대는 앞선 수준이었어요. 저희는 유사시 어떠한 정보 패닉도 없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센터장이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시민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 심각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 곳곳에 숨겨진 비상전력 차단 장치, 상수도 자동 폐쇄 기능, 화생방 대응 설비까지. 한국은 평화로운 도시를 가장한 거대한 전시 통제망 위에 존재하는 수도였어요. 재난센터를 나와 실제 도심으로 이동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보니 플랫폼 벽마다 비상용 산소통,
방독면 보관함이 보였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엔 지하 대피소 위치를 숙지해주세요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다음 날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정기 민방위 훈련이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찾아가 봤어요. 훈련 중이던 한 노교사가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수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법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런 훈련 없이 전쟁을 맞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준비됩니다. 그 말을 듣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장난스러움은 사라지고 진지함이 깃들었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다 교장 선생님께 조심스레 물었어요. 학생들에게 저런 훈련을 시키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을 겪었고 다시 겪을 수도 있어요. 한국은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부터 달랐습니다. 기억은 문학이 아니라 설계가 되었고 트라우마가 아니라 전시 매뉴얼로 바뀌었고 비극은 역사책이 아니라 도시 구조 그 자체에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대비가 극단적 공포가 아닌 일상적 준비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방독면 훈련 직후 농구를 하고 어른들은 민방위 교육을 마치고 술집에 모여 축구 이야기를 나눕니다. 위협을 무시하는 것도 위협에 굴복하는 것도 아닌 위협을 관리 가능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태도였어요. 미국에서조차 민간인이 이 정도로 전시에 대비한 국가는 없습니다. 지하철이 방공호라는 개념조차 우리에겐 이론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들은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그리고 일상처럼 그날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전략 지도로만 봤을 때 저는 이 땅이 너무 작고 너무 가까우며 너무 위험한 곳에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북한이라는 적이 바로 위에 있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며 미국과는 지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애매한 거리감. 그래서 저는 한국이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화약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완전히 다른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였고 심지어 전쟁을 계산하고 설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로부터 삼축 체계에 대해 설명을 들었을 때 처음엔 그저 형식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설명이 이어질수록 점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축, 킬체인.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도 전에 발사 조짐을 보이는 순간 바로 타격하는 선제 공격 체계. 정찰 위성과 전자감시, 열감지 기술을 통해 쏘기 전에 죽인다는 개념을 현실화한 전략이었어요. 두 번째,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북한이 실제 미사일을 쐈을 때 하늘에서 요격할 수 있도록 다층 방어망을 구축한 구조. 미국의 THAAD, 패트리엇 시스템과 별개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방공망이라는 점이 저는 특히 놀라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KMPR 대량 응징 보복. 북한이 남한에 실질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평양 중심부, 지휘부, 핵심 인프라에 즉시 응징 타격을 가하는 보복 전략. 담당 장교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우리의 현무 미사일은 북한의 어떤 지점도 15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알아야 해요. 우리는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 세 축은 그 자체로 전쟁을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전쟁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이걸 단순히 이론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전투 시뮬레이션 자료와 실제 대응 계획까지 직접 보고 듣고 나니 제가 미국에서 배운 전략 억제 개념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정교했어요. 한국군 전략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진짜로 선제 타격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누가 먼저 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하니까요. 그 한마디가 제 모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계획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전쟁을 억제하는 데 모든 자원을 투입하는 나라였죠. 그리고 그 억제는 군사력 하나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정보, 통신, 국민의식, 외교력, 기술력. 모든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였어요. 미국은 핵을 중심으로 억제력을 구성하지만 한국은 모든 수단을 합쳐 억제력 자체를 설계하는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이 억제 전략의 정점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보복하겠다는 분노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이 도발조차 못하게 만드는 치밀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물이었죠. 그날 밤 작전실 모니터에 떠있던 문장이 잊히지 않아요. 전쟁은 무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전쟁을 대비하는 나라와 전쟁을 계산하는 나라는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은 전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설계를 완성한 나라였어요. 총칼 없이 전쟁을 멈추는 방법을 알고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이 나라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에 머문 지 한 달이 되어갈 무렵 머릿속으로 이 나라를 수없이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고 있었어요. 지리적 불리함, 지정학적 압박, 군사적 위협. 그 어떤 이론으로도 이 나라가 현재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전쟁을 겪은 나라 중 대부분은 방어에만 목숨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방어를 넘어서 억제하고 계산하고 예비하고 심지어 수출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건 단지 체계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정신, 그 무엇보다도 정신이 다르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건 광화문에서 우연히 마주한 전시회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저항과 재건이라는 이름의 거리 전시회. 처음엔 관광객용으로 만든 홍보용 콘텐츠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 나라의 진짜 전쟁 기록이 있었어요. 1894년 동학농민운동, 1919년 3.1운동, 1920년 봉오동 청산리 전투, 1950년 한국전쟁, 1980년 광주, 1997년 IMF, 2020년 코로나, 2025년 지금. 도대체 이 나라엔 한 세대라도 평온했던 시대가 있었던가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모든 위기 뒤에 우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따라붙는다는 겁니다. 전시회 말미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진 적이 없다. 왜냐하면 싸움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어요. 이 나라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처음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정이 아니라 습관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국가의 재건을 위해 정책과 자금, 동맹을 논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서민, 농민, 광부, 교사, 공장 노동자, 어머니들이 그 재건의 주체였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위기가 닥치면 이들이 먼저 나왔고 삽을 들고 포대를 나르고 전기를 연결하고 땀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건 정치의 결과가 아니라 민족 DNA 그 자체였어요. 한국의 위기는 정치나 제도가 해결한 게 아니라 국민이 버티는 방식으로 해결해낸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게 됐어요. 이 나라에서 가장 강한 건 무기가 아니라 기억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은 단지 회상용이 아니라 매뉴얼로, 구조로, 철학으로 살아있다는 것. 한국은 과거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잊지 않기 때문에 다시 무너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 민족은 한 번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고, 2번 무너졌지만 다시 달렸고, 3번 무너졌지만 결국 세상을 놀라게 했어요. 그런 나라가 어찌 전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날 밤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민족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왜냐고요?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버티는 방식부터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했으니까요.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다시 광화문 거리를 걸었어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이 한 달 동안 제가 본 한국을 곱씹었어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처음엔 그게 무슨 과장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이들이 싸우는 대상은 미사일이나 총알이 아니었어요. 불확실한 경제, 위태로운 외교, 붕괴 위기의 안보, 그리고 무엇보다 버티는 것 자체.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 지하철에 오르고 각자의 책상에 앉아 고객에게 전화하고 트럭을 운전하고 문을 닫고 다시 또 하루를 버텨냅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전쟁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하지만 매일같이 이어지는 고요한 전투.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 싸움이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싸움이야말로 진짜 국가가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느꼈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들렀어요. 전쟁기념관. 그곳엔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적이 사라졌을 뿐 싸움은 계속된다. 그 말이 맞았어요. 이 민족은 식민지를 벗어났어도 여전히 불공정한 역사와 싸웠고 전쟁이 멈췄어도 안보의 무게를 짊어졌고 산업화가 끝나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IMF, 부동산, 인구절벽, 청년 실업, 외교위기. 어느 하나 전쟁이 아닌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올라섰고 그게 당연하다는 듯 웃었어요. 정치가 흔들려도 동맹이 멀어져도 세계가 무시해도 이 나라의 마지막 전선은 국민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쩌면 한 번도 평화를 누려본 적이 없는 민족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에 누구보다 평화를 지킬 준비가 된 민족일지도 모르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이 지켜온 싸움이 그저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쟁에서 저는 미국에서 온 한 명의 전략가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